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몫으로 살아온 74세 노인이 자기 며느리가 간병인인 척하며 몰래 준비하던 서류들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보험 서류, 건강검진 기록, 돌봄 신청서 모두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 이후를 계산한 기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놀라운 건 그 노인이 끝내 며느리도 아들도 단 한 번도 다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4세의 박종원은 평생을 몫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에서 태어난 장롱, 식탁, 의자들은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박 목수님 덕분에 우리 집이 든든합니다라며 인사를 건넸죠. 종원의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지만 나무를 만질 때만큼은 아기를 다루듯 부드러웠어요. 아내 순자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늘 그런 남편의 손을 보며 당신 손은 마법 같아요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종원의 손은 예전만큼 바쁘지 않았어요. 주문도 뜸해졌고 무엇보다 혼자 일하는 게 외로웠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빈자리가 보였고 저녁을 먹을 때면 맞은편 의자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종원은 마당에 나가 나무를 만지작거렸죠. 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래서 더 좋았어요. 슬픔을 토로하지 않아도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줬으니까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들 박민수의 전화를 받으며 종원은 마당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많이 피곤한 것 같았어요. 그래, 조심히 와라.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멀쩡하지 뭐.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또 정막이 찾아왔어요. 종원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아들 목소리 들었어요? 많이 힘든가 봐. 대답은 없었지만 종원은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또 울렸어요. 아버님, 저예요. 소연이에요. 며느리 김소연의 목소리였죠. 아,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님, 요즘 혈압약 잘 드시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좋은 약 알아봤는데 이번 주말에 가져다 드릴게요. 소연은 간호사였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는 마을 사람들 눈에는 천사 같은 며느리였죠. 종원도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내를 잃은 후 마음이 약해진 그에게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는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소연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맨날 시아버님 걱정이래. 이웃집 김 아줌마의 말에 종원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최근 들어 며느리의 관심이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화도 너무 자주 왔고 병원 가자는 말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제가 모시고 병원 가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괜찮아. 난 멀쩡한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조기 검진이 중요돼요. 종원은 자신이 깜빡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기억력도 멀쩡하고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으로 뉴스도 봤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거부하기가 어려웠죠.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소연은 남편 민수와 함께 내려왔어요. 아버지, 건강해 보이시네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딘가 초췌해 보였죠. 민수야, 요즘 일이 힘드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종원은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걸요. 저녁을 먹으며 소연이 말했어요. 아버님, 이번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랑 치매 검사도 같이 받으시는 게 어때요? 치매? 내가 왜? 아니에요. 그냥 예방 차원이에요. 요즘 노인분들은 다 받으세요. 종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소연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계획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건강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 소연의 행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좀 높다고 하셨어요. 제가 약 처방받아놨으니까 꼭 드세요. 종원은 원래 먹던 약이 있었지만
소연이 새로 사온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오전에 산책을 나갔는데 약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하기 싫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약 드시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좀 피곤한 것 같네. 그럼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소연은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했죠. 종원이 화장실 가려고 하면 부축해주고, 물 한 잔 마시려고 하면 직접 따라주고, 심지어 신발 신는 것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며칠이 지나자 소연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아버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같은 말씀 3번 하셨어요. 종원은 그런 적이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자주 내려와요. 정말요? 박목수님이?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지만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래요. 이웃들은 소연을 칭찬했어요. 며느리 복 많으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헌신적인 며느리가 어딨어요? 하지만 종원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일정표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놓았고 외출할 때마다 아버님,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라며 막았거든요. 소연아, 난 동네 한 바퀴 도는 건데. 아니에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종원은 답답했어요. 평생을 혼자서도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여보, 당신 좀 심한 거 아니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소연은 단호했어요. 당신 아버지 건강이 중요하잖아.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종원은 자신이 평생 만들어온 가구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발견했어요. 거실에 있던 장롱, 마당에 있던 나무 의자, 심지어 아내가 좋아하던 서랍장까지요. 소연아, 내 가구들 어디 갔어?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중고로 팔았어요. 아버님 혼자 사시는데 공간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래요. 종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가구들은 아내와 함께 만든 것들이었어요. 아내의 손때가 묻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특히 서랍장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거였어요. 그 안에는 아내의 편지, 사진, 일기장이 들어있었는데요. 내 허락도 없이. 아버님, 화내지 마세요. 다 아버님 위해서 한 거예요. 요즘 노인분들 물건 많으면 넘어지시고 그러잖아요. 종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그날 밤, 종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과한 친절이 이상했어요. 마치 자신을 무력한 노인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죠. 한 달 후, 소연은 아예 종원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당분간 여기서 모실게요. 서울은 남편이 알아서 하고요. 그럴 필요 없어. 난 혼자서도 잘 살아. 아니에요. 요즘 아버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제가 간호사니까 제가 모셔야죠. 소연은 종원의 일상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약 먹는 시간, 식사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전부 기록했죠. 그리고 그 기록을 노트에 적어놨어요. 아버님,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셨고 약은 7시 30분에 드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래.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종원은 기억이 났어요. 분명히 기억이 났는데 소연이 자꾸 기억 안 나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 심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시아버님이 치매 초기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누군가 계속 옆에서 돌봐드려야 한대요. 정말요? 박목수님이 치매라니,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지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아까도 아침 드셨는지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이웃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소연을 더욱 칭찬했죠. 소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시아버님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종원은 분노했어요. 자신은 치매가 아니었어요.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었고 기억력도 멀쩡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그렇게 말했고 사람들은 며느리의 말을 믿었어요. 며느리의 간병인 코스프레는 점점 심해졌어요. 종원이 은행에 가려고 하면 아버님, 제가 같이 가요라며 따라 붙었고 혼자 외출하려고 하면 아버님, 위험해요.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라며 막았죠. 난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어. 길을 왜 잃어? 아버님, 요즘 치매 환자들이 자기 동네에서도 길 잃어버린대요. 조심하셔야 해요. 어느 날 소연은 종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이게 뭔데? 아버님 건강 관련 서류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두는 거예요. 요즘 노인분들은 다 하세요. 종원은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며느리가 하는 일이니 나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찝찝해서 서류함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서류 곳곳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10장, 20장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종원은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보험 서류, 계약서, 동의서 그런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았거든요. 며칠 후 마을 보건소의 김 간호사가 종원의 집을 방문했어요. 어르신, 정기 방문 왔어요. 그래, 들어와. 김 간호사는 종원의 혈압을 재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건강하시네요. 혈압도 정상이고 저번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 없으셨고요. 그렇지. 난 멀쩡해. 그런데 어르신, 혹시 치매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왜? 김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님이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어르신 치매 초기라고 하시던데, 그런데 검진 결과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종원의 눈빛이 변했어요. 뭐라고? 네, 저도 이상해서 병원에 확인해 봤는데요. 어르신인지 기능 검사 결과 정상이셨어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순간 종원은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것도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김 선생, 내가 도장 찍은 서류들 좀 봐줄 수 있나? 네, 보여주세요. 종원은 서류함에서 소연이 가져온 서류들을 전부 꺼냈어요. 20장이 넘었죠. 김 간호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이거 전부 보험 서류잖아요. 뭐? 여기 보세요. 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병 특약보험, 간병인 보험 그리고 이건 부담보 계약서예요. 수익자가 전부 며느님으로 되어 있네요. 종원은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예요. 보험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어르신. 여기 보험이 3개나 돼요. 그리고 각각 보험금이 김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마인데? 합쳐서 3억이 넘어요. 종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억. 자신의 목숨값이 3억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르신, 이 도장 좀 이상해요. 이상해? 네, 제가 보기에는 복사한 것 같아요. 각인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좀 흐릿하잖아요. 종원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평생 나무를 다뤄온 그의 눈은 예리했어요. 나무의 결을 보면 어떤 나무인지,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 어떤 도구로 깎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의 도장을 배나무로 직접 깎아서 만들었어요. 배나무는 결이 곱고 단단해서 도장을 만들기에 좋았거든요. 하지만 서류에 찍힌 도장은 달랐어요. 각인이 너무 선명했고 결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내 도장이 아니야. 네. 이건 내가 만든 도장이 아니야. 복사한 거야. 김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종원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그럼 이건 문서 위조지. 종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종원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당장 내려와.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야겠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말로 설명 못해. 직접 봐. 민수가 급히 내려왔을 때 종원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고 있었어요. 상자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앉아.
종원은 소연이 가져온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 도장, 내 도장이 아니야. 아버지, 그게 무슨 난 평생 몫으로 살았어.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어떤 도구로 깎았는지 알아. 그리고 이 도장도 마찬가지야. 종원은 서류에 찍힌 도장을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이 도장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 도장은 배나무로 만들었는데 이건 복사본이야. 각인이 미묘하게 다르거든. 여기 봐. 이 부분. 내 도장은 여기가 약간 깊게 파여 있어. 왜냐하면 내가 조각칼로 직접 팠거든. 근데 이건 평평해. 복사기로 복사한 거야. 민수는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보험 서류, 계약서, 동의서 모든 서류에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수익자는 전부 소연이었어요. 이게 대체 내 아내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그래야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까.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아버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종원은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둔 거야. 은행 인증 문서, 정식 도장 등록증, 그리고 내 필적 샘플. 이걸 왜 내 어머니는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챙겨두셨지. 난 그때는 이해 못했어. 왜 이런 걸 챙겨두냐고 물었더니 내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아요. 특히 늙으면 더 조심해야 해요라고. 종원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은행 인증 문서에는 종원의 진짜 도장이 찍혀 있었고 도장 등록증에는 도장의 세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 내 진짜 도장과 가짜 도장의 차이를요. 민수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지. 종원은 마을 이장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이장 박철수는 종원과 50년 지기였죠. 종원이 무슨 일이야? 철수야, 도와줘. 내 며느리가 보험 사기를 치려고 해. 박철수는 서류들을 보고 분노했어요. 이게 말이 돼? 내 며느리가 이런 짓을? 그래. 그리고 이걸 밝혀내야 해. 당연하지. 우리가 도와줄게. 그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건강검진 때 모든 걸 밝혀내기로요. 종원은 보건소 김 간호사에게도 연락을 했고 은행 직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어요.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고맙네. 며칠 후 소연은 종원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 날이었죠. 아버님, 오늘 치매 검사도 같이 받으세요. 그래. 종원은 조용히 따라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건강 상태 아주 좋으세요. 혈압도 정상이고 인지 기능 검사도 이상 없으십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버님이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아침에 약 드셨는지도 기억 못 하시고요. 치매 검사는 며느님이 원하셔서 한 거고요. 결과는 정상입니다. 오히려 74세 치고는 인지 기능이 매우 좋으신 편입니다. 그때 종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보험을 몇 개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의사는 당황했어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종원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 서류들, 제가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 제 도장이 아닙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닥쳐. 종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난 평생 몫으로 살았어. 나무를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지. 그리고 이 도장도 마찬가지야. 이건 내 도장을 복사한 거야.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마을 이장 박철수와 보건소 김 간호사 그리고 은행 직원이 들어왔어요. 소연 씨, 설명 좀 해주시죠. 은행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이 보험들 전부 어르신 명의로 가입되었는데 수익자가 소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당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치매 초기로 신고되어 있네요. 장기요양 보험 1억 5천, 노인성 질병 특약 보험 1억, 간병인 보험 5천만 원, 합계 3억입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어르신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시죠.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미수이고 문서 위조입니다. 김 간호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소연 씨, 보건소에 거짓 신고하신 것도 문제예요. 어르신이 치매 초기라고 신고하셨는데 의료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순간 민수가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소연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소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난 그냥 우리 회사가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3억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어. 그리고 아버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그래서 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약까지 바꿔치기 하면서.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종원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내가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내 죽음의 값을 미리 계산한 거였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소연은 보험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소연이 경찰서로 끌려간 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고 빚은 2억이 넘었죠. 게다가 아내의 범죄로 인해 그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수는 종원의 집 마루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제가 왜 몰랐을까요? 왜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내만 믿었을까요? 제가 정말 한심한 놈이에요. 종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죠.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도 망했고 아내는 저런 일을 저질렀고 빚은 갚을 길도 없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놈이에요. 아버지한테도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아내 관리도 못하고. 민수는 오열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종원은 서재로 가서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가 낡았고 모서리가 헤어진 노트였죠. 이거 봐.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가 쓰신 거야. 노트를 펼치자 아내 순자의 필체가 나타났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죠. 민수가 5살 때 처음으로 아빠 업고 놀이터까지 갔다. 작은 몸으로 땀 흘리며 열심히 걸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아빠, 내가 아빠 업고 갈 거야. 그 말에 남편이 웃었다. 민수가 첫 월급 타서 아빠한테 장갑 사줬다. 아빠, 이제 내가 아빠 손 지켜줄게. 아빠는 맨날 손 다치잖아. 그 말에 남편이 울먹였다. 나도 덩달아 울었다. 민수는 착한 아이다. 세상에 속아도 사람을 버릴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운 아이답게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다. 민수는 노트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글씨를, 어머니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가 내 어머니는 늘 널 믿었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종원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 가득한 손이 아들의 손을 꼭 쥐었죠. 민수야, 사람은 실수를 해. 잘못된 사람을 믿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내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 아이는 다시 일어설 거다라고. 아버지,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내도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남긴 사랑도 있고. 종원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민수야,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평생을 함께 할 거야. 민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종원은 생각했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거예요. 우리 아들이니까. 종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종원의 집 마당에는 새로운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죠.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의자였어요. 아버지, 이거 어때요? 민수가 만든 의자였어요. 다리가 좀 짧은데. 아, 진짜요? 다시 해볼게요. 민수는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종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죠. 소연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민수는 이혼을 선택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민수는 알았어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요.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민수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저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아버지 목공일 배우면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혼자는 외로웠어. 민수는 아버지의 목공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죠. 나무를 깎는 법, 못을 박는 법, 칠하는 법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민수야,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해. 네. 나무는 정직해. 제대로 다루면 좋은 가구가 되고 대충 다루면 망가지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오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종원은 아내의 사진이 걸린 창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죠? 이제 목공일도 배우고 의자도 만들고 그래요. 당신이 보면 좋아하실 텐데.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앞으로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평생요. 그래, 고맙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박목수님 아들, 참 효자네.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내려와서 모시잖아. 그러게.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딨어. 하지만 종원은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돌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죠. 창가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석양빛을 받아 빛났어요. 종원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맞죠? 힘들어도 아프더라도 함께하면 되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종원은 알 수 있었어요.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아내가 남긴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요. 민수는 마당에서 새로운 의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리도 똑바로 만들고 칠도 예쁘게 했죠. 아버지, 이번엔 완벽해요. 그래, 잘했다. 내 어머니가 보면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웃었어요. 그리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약했죠. 가족이란 뭘까요? 배신당해도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함께 일어서는 사람. 상처받아도 서로를 감싸 안는 사람. 그게 바로 가족이죠. 종원과 민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